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 오전에 13F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어서 2부를 하겠습니다. 2부의 토픽은 케인즈의 미인 대회,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 분석. 케인즈의 미인 대회라는 얘기가 있어요. 케인즈가 경제 현상을 설명하면서 미인 대회 우승자를 맞추려면 정말 미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인이라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여름에 신경경제학 관련 수업을 하나 들었었어요. 보통 회사 때문에 저녁 타임에 있는 수업만 듣는데 그 수업은 너무 흥미로워서 낮 시간 수업인데도 휴가를 쓰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서 첫 시간에 교수가 어떤 게임을 했냐면 학생이 거기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적어서 내서 그 20명의 학생들이 적어낼 숫자들의 평균의 3분의 2인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100을 낸다고 하면 66이 정답인 거죠. 근데 당연히 모두가 최대치인 100을 낼 수는 없죠. 모두가 0에서 100 사이 숫자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고른다면 평균이 50일 테니까 그 3분의 2는 33, 즉 33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승을 하겠죠?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그 정도 생각은 다들 할 거라 생각하면 다들 33을 적어낼 거니까 정답은 그 3분의 2인 22가 되겠죠.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거기까지 두 단계 생각할 거라 믿으면 22의 3분의 2인 14 정도가 정답이 되겠죠. 그 실제 여름학기 수업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이 정답이었어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한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사이로 생각한 거죠.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0을 적어낸 학생이 있었어요. 아니 뭐 바보 아니야 싶을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이 MIT 다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그 친구한테 왜 0을 적었는지 설명을 해보라 하니까 결국은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게임의 로직을 이해한다면 영원히 3분의 2씩 아래로 내려가서 종국적으로는 0에 수렴하지 않겠나 싶어서 당연히 모두가 0을 할 줄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라서 평균적으로 50을 말하지도 않고 모두가 천재라서 평균적으로 0을 말하지도 않아요. 그 중간에서 어느 간극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IT 학생은 교실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도 깊고 멀리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본인만큼 똑똑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0을 고름으로써 실제 정답에서는 엄청 멀어지게 되었죠. 이런 비유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경제경영학 교수님들이 금융 지식은 엄청 많으시지만 실제 투자는 굉장히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거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효율적일 거라 믿고 차트 같은 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무시해버립니다. 몇 년 전에 테슬라가 슬슬 치솟기 시작할 때 밸류에이션의 아버지로 불리는 뉴욕대의 다모다란 교수님은 캐시우드 아크의 당시 엄청 높았던 테슬라 목표 주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낙관론이라 일축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캐시우드가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틀린 것으로 드러났고 다모다란 교수님의 비판은 전부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가격은 아크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돌파했죠. 왜냐? 아까 전 심리 게임에서 0에 가까운 값을 부르는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보다 50에 가까운 값을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몇 년간 숱하게 쏟아져 들어오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이란 케인즈가 말하는 미인 대회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알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잘 계산해도 결국은 남들이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이 무엇인지, 그들의 시각이 무엇인지 맞추는 자가 승자인 거죠. 그래서 시카고 트레이딩 회사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있던 회사도 그랬지만 프로포커 플레이어들을 많이 고용했어요. 실제로 트레이더들도 그만두고 포커 플레이어로 전향하기도 하고. 왜냐? 기본적인 확률 계산, 그리고 본인의 자금 관리, 베팅 사이즈 관리, 담력, 이렇게 트레이딩에 필요한 요소들이 포커를 잘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테이블에 앉은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왜 하느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면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패를 들여다볼 기회들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13F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포지션을 볼 때면 포커 테이블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심리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을 보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도 본인의 포지션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주식 매수 포지션만 공개가 된다는 점, 옵션의 명목 가치만 공개가 된다는 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하면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소로스가 팔란티어 주식을 팔아치웠으니까 나도 팔고, 바이두를 샀으니까 나도 따라 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어떤 초과 수익을 안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가 팔란티어 주식을 팔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데이터 과학과 AI가 불법 이민자를 잡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 몰랐다 엄청 욕하면서 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팔란티어 주식 다 처분할 거라 했고, 이번에 13F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전부 청산했죠. 조지 소로스는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기후 변화라던가 총기 규제 등에 힘쓰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스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선가로서 활동하는 거랑 헤지펀드 매니저로서의 행보와, 이게 좋게 말하면 공사를 구분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모습도 보여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최악의 적은 석탄이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석탄 기업들에 몇 밀리언을 투자하기도 했죠. 이런 뼛속까지 헤지펀드 매니저인 소로스의 펀드가 팔란티어 주식을 다 처분했는데, 그냥 처분하면 될 것을 굳이 처분하면서 미디어 플레이를 하느냐. 아직 처분 안 한 주식을 낮은 가격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진짜 순수한 의도. 정말로 데이터 과학과 AI가 인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고 믿어서 팔란티어가 정부 수주를 받고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냥 표면에서 드러나는 그대로. 두 번째는 냉정한 펀드 매니저로서 진짜 펀더멘탈 상으로 앞으로 성장성도 안 보이고 해서 팔려는데 마침 자선재단 방향도 그에 맞아서 그냥 정말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만약 소로스가 진짜 양아치라면,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전히 팔란티어가 좋은 주식이긴 한데 지금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껴 있어서 청산하면서 후려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어떤 명분을 또 바꿔서 되사려고. 물론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소로스가 이런 짓을 하진 않겠죠. 빌 에크먼이라면 몰라도 그냥 지금 순전히 예시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정말 소로스가 양심적으로 철학과 배치되어서 팔란티어를 판 거라면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에 대한 소로스의 뷰는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때 포트폴리오에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식이었으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팔았다면 우리에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이유, 진짜 펀더멘탈이 나쁜 것 같아서 나왔다면 팔란티어의 미래가 어둡다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 이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빌 에크먼이라서 그냥 청산하면서 미디어에서 욕해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다시 살려고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거라면, 그런 이유라면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팔란티어라는 개별 주식에 대해 그리 깊게 분석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진짜 그냥 순전한 어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팔란티어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주식을 넣어도 똑같이 예시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미디어에서 그 펀드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조하면서 표면적인 13F의 변동이 아니라 그 펀드 매니저 내면에 있는 복심을 알아야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펀드 매니저가 이번 베팅에서 시장을 맞춘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하나는 그냥 매수하는 거, 하나는 우리도 팔아치우는 거, 하나는 떨어지면 매수하는 거,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 내면에 있는 그런 복심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복심이 다 드러나 있죠. 누가 봐도 대놓고 테슬라를 숏하고 있으니까 하락 베팅을 하는 게 복심이죠. 그러니까 뭐 버리 풋옵션이 뭐 사실은 상승 베팅일지, 떨어지면 테슬라 사려고 하는 건지, 그럼 복잡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자세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버리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풋옵션을 샀는데 여기 보시면 총 80만 주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3월 31일자 테슬라 주가, 그 당시 가격을 보면 $677 정도니까 80만 주를 곱하면은 5억 3천만 달러,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로는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만기와 수많은 행사 가격 중에 어느 옵션을 샀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옵션을 매매할 때는 멀티플라이어 승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주식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1계약당 기초자산이 100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80만 주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옵션 계약으로는 8천 계약이에요. 그럼 이 8천 계약을 어떤 옵션을 샀을까? 그건 정말로 어디까지나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추측을 해도 아주 정확도가 떨어질 텐데 그냥 재미삼아서 어떤 관점에서 볼지 정도를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 돈을 주고 테슬라 4월달 옵션 매매 데이터를 샀어요. 이거는 오픈 클로즈 데이터라고 하는데 기관이나 개미나 그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 옵션들을 사고 파는지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표시해 주는 건데, 사실 제대로 분석하려면 막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데이터를 다 누적해 나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각 그룹을 봐야 되기도 하는데, 귀찮으니까 대충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만 보겠습니다. 먼저 옵션의 종류는 만기에 따라, 그 다음 행사 가격이 어디인지에 따라 여러 계약이 나눠져요. 풋인지 콜인지도 나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풋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만기와 행사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옵션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비싸져요. 같은 행사 가격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테슬라가 $600인데 행사 가격이 $500인 풋옵션이 있어요. 이 풋옵션이 돈을 벌려면 만기 때 테슬라 가격이 $500보다 낮아야겠죠? 풋옵션이 $500에 팔 수 있는 권리니까 만기 때 시장 가격이 $500보다 낮아야지 그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풋옵션 권리를 행사해서 $500에 팔겠죠? 그런데 만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테슬라 가격이 $600에서 $500 밑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그러니까 만기가 하루 남은 테슬라 풋옵션은 거의 휴지예요. 반면에 만기가 1년 남았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얼마든 하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옵션은 만기가 길수록 비싸진다. 통상적으로 옵션 매매는 근월물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만기하는 물량이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6개월 후 만기하는 물량 정도를 쓰죠. 9개월, 12개월 혹은 몇 년 후 옵션들도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유동성이 많은 건 주로 3개월 이내, 멀리 가도 6개월 정도예요. 너무 먼 만기를 잡으면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유동성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만기를 잡으면 시간 가치가 너무 빨리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만기 와버리고 나서 테슬라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퍼리가 막 4월, 5월 만기 옵션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예전에 샀었다면 롤오버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마이클 퍼리 포지션에서 보면 테슬라 말고 또 베팅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트위터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언급했었고, 지금 포지션에 채권들을 숏하고 있잖아요. 인플레로 인한 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이퍼 인플레는 솔직히 오바라고 생각하고 지속적 인플레가 올지도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4월, 5월, 6월은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 수치가 높게 나올 거다. 그래서 7월까지는 인플레 베팅을 한다. 그렇게 이제까지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5월, 6월 인플레가 기저효과 때문에 높게 나올 거라는 건 특별히 뭐 아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아마 마이클 퍼리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인플레 우려가 시장에 많아질 때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들이 할인율 상승 때문에 밸류에이션 타격을 많이 입죠. 특히 테슬라처럼 먼 미래의 가치가 많은 주식들이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6월에서 9월 사이로 만기를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3개월 이내 만기들은 다달이 있고 1개월 이내엔 막 주별로 만기들이 있기도 하는데, 3개월 이상 되면 분기별로 있어요. 3, 6, 9, 12. 그래서 3월 시점에서는 6월 만기 아니면 9월 만기 정도겠죠. 7월 만기가 떴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6, 7월 만기. 그럼 6, 7월 만기 중에서 유의미하게 미결제 약정이 많은 행사 가격들이 300, 400, $500 행사가 풋들이거든요. 대충 그런 부분에서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생으로 풋만 사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스프레드를 잡는데, 예를 들어 하락 베팅을 하더라도 400 행사가 풋만 이렇게 딱 사는 게 아니라 400 행사가 풋을 사면서 300 행사가 풋을 팔던가 이렇게 해요. 그 편이 훨씬 더 리스크 대비 수익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 6월 만기 400 풋이 $6 정도 하죠. 300 풋이 대충 $2라 합시다. 그럼 수익 면에서 생각해 보면 400 풋만 달랑 사면 테슬라 주가가 400보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죠. 근데 400 풋을 사면서 300 풋을 팔면 400에서 300까지는 수익이 나다가 300 아래로는 400 풋에서의 이익이 300 풋 숏한 거에서의 손실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100의 이익밖에 거두지 못해요. 대신에 지불하는 프리미엄의 관점에서 400 풋만 사면 $6를 지불해야 되는데, 400 풋을 $6에 사면서 300 풋을 $2에 팔면 스프레드는 $4만 지불해도 되는 거죠. $4 스프레드를 진입했을 때 $300 이하에서 만기가 되면은 총 $100를 벌죠. 그러면 스프레드가 아니고 그냥 $6짜리 풋옵션을 사서 비슷한 리스크 대비 리턴이 나오려면 $150를 벌어야 하거든요. $4로 $100를 벌었으니까 $6로는 $150를 벌어야지 비율이 같죠. 1대25 정도. 400콜이 $150 이상 버는 거는 $250 이하죠.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250 이하로 갈 거라 생각하면은 400풋만 사는 게 낫지만, $250 이하로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은 무조건 $400 옵션을 사면서 $300 옵션을 파는 게 더 낫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테슬라가 그냥 40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400푼만 산 경우 6달러 잃는데 스프레드는 4달러만 잃기도 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250 이하로 가는 시나리오가 아닌 한 스프레드가 더 리스크 대비 수익이 나은 선택이다.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스프레드로 매매를 해요. 스프레드는 지금 설명한 간단한 스프레드 외에도 정말 수십 가지 스프레드들이 있는데 지금 13F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롱 포지션만 공개가 되고 숏 포지션은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펀드의 13F의 풋옵션을 왕창 샀다고 나오는데 실제 포지션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베팅일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까 전에 400 풋옵션을 사고 300 풋옵션을 팔았죠. 그런데 거꾸로 400 풋옵션을 팔고 300 풋옵션을 샀다고 해봅시다. 이 트레이더는 400보다 아래로 가기 시작하면 400 풋옵션을 판 데서 손실 보기 시작하고 300보다 더 아래로 가면은 양쪽에서 상쇄돼서 최대 손실이 100으로 제한되겠죠. 대신에 400보다 위로 가면 두 옵션이 다 휴지 조각이 되면서 옵션 프리미엄 4달러를 챙길 수 있는 거죠. 즉 상승 혹은 보합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 400 풋옵션을 사고 300을 판 스프레드와 거꾸로 400을 팔고 300을 산 스프레드는 방향성 베팅에서는 정반대인 거죠. 그런데 13F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양쪽 둘 다에서 숏 포지션은 나오지를 않고 롱 포지션은 한쪽은 400이고 한쪽은 300이지만 둘 다 결국은 행사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액수로 같은 명목 가치로 똑같이 나오겠죠. 게다가 스프레드에다가 또 기초자산 포지션까지 들고 있으면 풋옵션 스프레드의 방향성 해석도 또 확 달라집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언젠가 옵션 고급편에 대해 다룰 날이 올 겁니다. 여기에서의 요지는 정말로 13F로 포지션을 추정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마이클 버리가 하락 베팅이란 걸 확실하게 가정하고 보기 때문에 어디선가 하락 베팅하는 스프레드를 잡았다 가정하면 대충 6월 만기 4, 500 구간 풋옵션을 사고 2, 300 구간 정도 팔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추산해 보면 8천 계약이면 대충 한 80억에서 200억 사이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완전히 추측인데 마이클 버리 자산이 2, 3천억이라니까 본인 자산의 3, 4%에서 맥시멈 10% 정도? 근데 물론 만약에 6월 만기라면 6월까지 안 내리면 또 다음 월물로 롤오버해서 베팅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투입할 생각도 하고 계산하고 있겠죠. 그럼 지금 프리미엄 대비 잠재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 대충 한 3배에서 10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건 완전히 다 정확도가 엄청 낮은 추측일 뿐이고, 게다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추정을 잘할 수 있다 해서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을 완벽히 안다고 해도 그를 따라 할지는 별개라고 봐요. 저는 올해 초에는 마이클 버리 따라서 테슬라 숏도 들어갔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따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이클 버리의 아집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명목 가치라고 해도 만기가 있는 옵션이란 상품에 이 정도 레벨로 계속 집어넣는 것은 뭔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감정적인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훌륭한 트레이더의 마음을 저 같은 피람이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는 굳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오늘 재미로 그냥 마이클 버리 포지션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투자 결정까지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시황은 어제처럼 별로 다룰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린 모두 수요일 FOMC를 기다려야 하니까 그냥 느긋하게 수요일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